10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아침, 김재호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옆집 2층 집 대문 앞에 며칠째 쌓여 있는 우편물들이었습니다. 신문도 그대로 쌓여 있고 택배 박스까지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재우가 하늘마을 아파트에 이사 온 지 1년이 되어 가는 동안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집에는 70대 후반의 박순덕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대문을 열고 신문을 가져가는 규칙적인 분이었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기도 했던 정다운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사흘째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재호는 처음에는 할머니가 자녀 집에 며칠 놀러 가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문과 우편물을 그대로 두고 가시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평소 깔끔하던 할머니의 성격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재호는 용기를 내어 옆집 초인종을 눌러보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려 했지만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아래층에 사는 김영애 씨를 찾아갔습니다. 영애 씨는 하늘마을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터줏대감 같은 분이었습니다. 아, 순덕이 할머니 말씀이세요? 영애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 뭔가 아는 것이 있다는 듯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며칠 전에 이사 트럭이 왔더라고요. 아마 자녀분 댁으로 가신 것 같아요. 하지만 재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사를 간다면 미리 인사라도 했을 것이고 우편물 정리 정도는 했을 것이었습니다. 혹시 어느 자녀분 댁으로 가셨는지 아세요? 영희 씨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녀의 시선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옆집 창문을 자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불이 켜지지 않는 어두운 창문이 왠지 음산해 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재호는 하늘마을 입구에 있는 부동산 사무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천국부동산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득 호기심이 생겨서 안을 들여다보니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재호는 그 부동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무소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하늘마을 단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부동산 사장인 최민호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인상이 좋아 보이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하늘마을에 사는 주민인데요. 옆집 할머니가 갑자기 이사를 가신 것 같아서요. 최민호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것 같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박순덕 할머니 말씀이시군요. 네, 자녀분이 모시러 오셔서 이사를 가셨어요. 재호는 최민호의 대답을 들으며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을 너무 빨리 알아챈 것도 그랬고 미리 준비된 대답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새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최민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재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부동산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걸어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최민호가 창문 너머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재호는 인터넷에서 하늘마을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를 뒤져보니 의외의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늘마을에서 5명의 주민이 갑작스럽게
이사를 갔다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고 미리 인사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5개월 전 호라비인 정태성 씨였습니다. 은퇴한 후 혼자 살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 트럭이 와서 짐을 빼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4개월 전 미혼인 이소영 씨였습니다. 30대 중반의 직장 여성이었는데 회사에도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3개월 전 이혼한 김철수 씨였습니다. 40대 남성으로 혼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는 2달 전 미망인 윤미자 씨였습니다. 50대 여성으로 남편을 잃은 후 혼자 살다가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순덕 할머니까지 합치면 총 5명이었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사람들이고 모두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사라졌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재호는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커뮤니티 글들을 자세히 읽어보니 또 다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같은 부동산을 통해 하늘마을에 입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천국 부동산이었습니다. 이상한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하늘마을에는 여러 부동산이 있는데 왜 하필 천국 부동산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만 사라지는 것일까요? 재호는 점점 더 깊은 의문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인위적인 것 같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특히 오늘 최민호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잠들기 전 옆집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2층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있는 것일까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재호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정말로 자녀 집으로 간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의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이사를 간 것일까요? 아니면 재호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의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가 평소보다 더 으스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재호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마음먹으면서 화요일 아침 재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늘마을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을 핑계로 단지 내를 걸어다니며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늘마을은 10년 전에 조성된 중소규모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총 6개 동에 3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상가와 근린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주거 단지였지만 최근 들어 뭔가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실종된 사람들이 살았던 집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토대로 그들의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정태성 씨가 살았던 201호를 찾아갔습니다. 그 집 역시 박순덕 할머니 집과 마찬가지로 우편함에 광고지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대문에 매물이라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천국 부동산 스티커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소영 씨가 살았던 305호를 확인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어있는 집에
천국 부동산 매물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집들도 모두 같은 상태였습니다. 재호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재호는 다시 천국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최민호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다녀가신 분이시네요. 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민호의 미소가 어제보다 더 어색해 보였습니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동네에 혼자 사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사를 많이 가신 것 같아서요. 최민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재호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정태성 씨, 이소영 씨, 김철수 씨, 윤미자 씨. 모두 이 부동산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최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분들 모두 여기서 계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 재호는 최민호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다들 연락처라도 남겨두신 건 아니겠죠? 최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정보는 드릴 수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재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부동산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나오면서 뒤를 슬쩍 돌아보니 최민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급히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재호는 김영애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제보다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영애 씨는 재호를 보자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또 순덕이 할머니 일로 오신 거예요? 재호는 영애 씨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재호는 지난 6개월 동안 사라진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영희 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분들 말씀이시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희 씨의 시선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 동네 주민이니까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영희 씨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좀 이상하긴 해요. 재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신가요? 영희 씨가 주변을 살펴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사 갈 때 말이에요. 짐이 별로 없었어요. 재우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짐이 별로 없었다고요? 영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통 이사할 때는 짐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트럭도 작은 걸로 왔고 금방 끝났어요. 재호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도 몇 년씩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간다면 짐이 적을 리 없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이사 가기 전에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신 적은 없나요? 영희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보니 이사 가기 며칠 전부터 잘 안 보이긴 했어요. 재호는 점점 더 큰 의혹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이사를 간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재호는 박순덕 할머니 집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집 구조를 대략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층 집이었고 앞마당이 작게 있었습니다. 뒷마당도 있는 것 같았지만 담벼락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용기를 내어
뒷마당 쪽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담을 넘지는 않았지만 담 너머로 살짝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뒷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몇 가지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텃밭 한쪽 땅이 최근에 파헤쳐진 것 같았습니다. 흙이 다른 곳과 색깔이 달랐고 아직 다져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크기는 대략 사람 한 명 정도가 들어갈 만했습니다. 재우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재우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최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무섭게 보였습니다. 아, 그냥 산책하다가. 재우는 당황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민호가 재우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에 남의 집 뒤를 기웃거리시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최민호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재우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호기심에. 재우는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민호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요즘 순덕이 할머니 일로 여기저기 묻고 다니시던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재우는 최민호의 소나기에서 힘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냥 이웃이니까 궁금해서요. 최민호가 재우를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호기심을 갖지 마세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최민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재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우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최민호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재우는 내일부터 더 조심스럽게 조사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칫하면 자신도 사라진 사람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재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회사에서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최민호의 위협적인 경고 이후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도 더 강해졌습니다. 재우는 하늘마을이 언제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개발 당시 신문 기사들을 검색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마을이 지어진 자리는 원래 작은 탄광 마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는 새벽 탄광이라는 소규모 탄광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갱도 붕괴로 인해 광부 12명이 매몰되는 참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사고 이후 탄광은 폐쇄되었고 몇 년 후 그 자리에 하늘마을이 건설되었습니다. 재우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당시 신문 기사들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사고 당시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12명 모두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갱도가 완전히 무너져서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탄광관리소장이었던 최승호라는 인물이 사고 직후 행방불명되었고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재우는 최승호라는 이름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민호와 성이 같았습니다. 혹시 가족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재우는 더 파고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재우는 하늘마을 근처 오래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 사장님은 70대 할아버지로 이 지역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토박이였습니다. 혹시 탄광 사고에 대해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새벽 탄광 말씀이시구나. 식당 사장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지. 12명이나 한꺼번에. 할아버지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에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고 곧이어 갱도가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고 나기 며칠 전부터 관리소장이 이상하게 행동했거든. 밤늦게 혼자 갱도에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해요. 재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혹시 그 관리소장 이름이 최승호였나요?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최승호였어요. 재우는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분에게 가족이 있었나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중학생이었나? 아버지가 사라진 후에 어머니와 함께 어디론가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재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민호가 바로 그 아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늘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20년 전 탄광 사고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 갱도 입구가 지금 어디쯤인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쯤이었을 거예요. 정확한 위치는 기억 안 나지만 재호는 식당을 나서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하늘마을의 중앙 부분, 그곳 어딘가에 매몰된 갱도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직도 12명의 시신이 묻혀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재우는 하늘마을 도서관에서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지역사 관련 책들을 뒤져보니 새벽 탄광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 탄광은 일제강점기부터 운영되어 온 오래된 탄광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계속 운영되었지만 규모가 작아서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탄광 주변에는 작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고 수십 가구가 살고 있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시 매몰된 12명의 광부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온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없거나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에도 큰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침대에 누워서 지금까지 얻은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년 전 탄광 사고, 행방불명된 관리소장 최승호, 그의 아들로 추정되는 최민호, 그리고 최근 하늘마을에서 연이어 사라지는 주민들. 이 모든 것들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적인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민호가 왜 주민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재우는 문득 어젯밤 박순덕 할머니 집 뒷마당에서 본 파헤쳐진 땅이 떠올랐습니다. 그 크기가 사람 한 명 정도가 들어갈 만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최민호가 주민들을... 재호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황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호는 내일부터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주민이 또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재호는 갑작스럽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땅을 파는 소리 같았습니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서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 집 뒷마당에서였습니다. 누군가 삽으로 땅을 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그림자의 실루엣이 최민호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재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새로운 구덩이를 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다음 타겟은 누구일까요? 재호는 핸드폰으로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플래시를 켜면 들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후에 그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재호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신도 언제 그의 타겟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호는 내일부터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의지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끔찍한 일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재호는 박순덕 할머니 집 뒷마당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출근하는 척하면서 우회해서 그 집 근처로 갔습니다. 어젯밤 최민호로 추정되는 인물이 땅을 팠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담 너머로 살펴보니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어젯밤 파헤쳐진 자리 옆에 새로운 구덩이가 하나 더 생겨 있었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기존 것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사람 한 명이 들어갈 만한 크기였습니다. 재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최민호는 분명히 새로운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덩이는 다음 희생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호는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으로 구덩이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비록